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방과학기술대전에서 현장의 연구자분들과 이야기 나눈 것을 바탕으로 해서 LSM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라고 할까요? 이런 걸 다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LSM 여러 번 이제 다뤘던 내용이고, 이번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던 분은 이제 카이스트 박사과정, 젊은 연구자죠. 여러 해 관여돼 있고, 주로 이렇게 이제 ADD나 국방 관련 연구에서 바깥에 카이스트 등 학교, 대학에서 연구에 이제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아마 컴퓨터로 하는 그 해석, 수치 해석, 뭐 전산 해석,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성능 검증하는 거하고 설계나 성능 테스트에 시간을 단축하는 거, 실제 실험을. 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젊은 연구자분들 만나 보니까 또 그렇게 하려면은 전반적인 전체 시스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또 따라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그 세상 돌아보기 채널의 취지에 이제 많이 동감해 주시면서 또한 보안에 에, 위배되지 않는 정보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고 정성을 많이 기울여 주셨죠. 그 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또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고, 단지 기존에 이제 좀 헷갈리는 정보들, 저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밖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SM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ADD에서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지금 이게 LSM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항공기용과 대탄도탄용 두 가지 미사일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고, 이게 이제 한 2022년 정도에 체계 개발이 완료될 거고, 현재는 그 시간을 맞추는 데 있어서 뭐 단축됐으면 단축됐지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뭐 사드를 추가 도입하느니 사드가 적절치 않으면은 뭐 아스트를 새로 도입하느니라는 국방장관의 또 말이 있었죠. 그의 그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예전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과연 LSM이 또 그들 미사일과 어떻게 비교되는 부분이냐, 과연 하위냐 아니면 대체 가능이냐, 동등 이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의견이 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현 정치적 상황이 그런 정확한 명확한 구분을 조금 하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항공기용은 이제 장거리죠. MSM이 있으니까 그 장거리에서 이제 미사일을 항공기를 요격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SM6급으로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ADD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이들 미사일 두 가지 다에 있어서 서방권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서방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제로 일부 사람들이 언급하는 미국제 미사일들이 그 비교 대상 서방권 중에서 그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고 이제 대탄도탄용은 사드와 대체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유일하게 제공된 정보예요. 그래서 크기 정보도 없고 이것이 이제 그 미사일의 전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추론들이 진행이 됐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년 초에 그 시험 발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교통정리가 된 부분이 있었죠. 2월 시험 발사 LSM이라고 해서 발사가 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것이 그 영상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미사일 이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왼쪽에 있는 LSM의 대탄도탄 요격탄, 이것과는 많이 달라요. 전체 형상이. 뭐가 다르냐? 끝부분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LSM, 그 ADD에서 공개한 사진은 전혀 거짓은 아니에요. 거짓은 아닌데 다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부분만 보여주신 거죠. ADD에서. 뭘 안 보여줬느냐?
이 밑에 붙어 있는 부스트를 안 보여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실제 시험 발사 장면에서 보여준 이 미사일은 그 당시 정치적 상황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봤을 때 대탄도탄 요격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왼쪽에 있는 대탄도탄 요격탄의 2단, 3단 모형이고 거기 1단 부스터를 합한 실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제 혼란이 나왔다고 보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최대 요격 고도가 100km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40에서 70km 정도로 보여줘요. 네. 그러면 이게 열등한 것이냐, 사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러느냐, 아니면 사드와는 다른 작전 요구 성능, 작전 요구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세상 보기의 판단으로는 이 두 미사일이 같은 것이다. 다소 다른 미사일이 아니고 LSM 개발 중인 LSM 대 탄도탄 유도탄인데 ADD에서 여태 공개한 자료에는 부스트를 제외하고 공개를 했구나. 나머지 부분은 일치한다. 부스트로 가면서 길이가 더 길어지고 두께가 훨씬 두꺼워졌다. 이게 일단 현재 최신 업데이트, 이번 제가 국방과학기술대전 다녀오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업데이트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미사일이라는 거죠. 별개의 미사일이 아니고. 자,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제공했다는 영상 속에 있는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 이게 실제 모습과 유사한 것이고 좀 전에 시험 발사한 그 미사일과 같은 것이죠. 2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3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밑에부터 1단이죠. 1단은 부스터. 여태까지는 이제 공개가 안 됐던 부분이고 우리는 2단, 3단만 봤던 거죠. 그래서 2단, 3단. 그래서 참고로 대항공기 유도탄 같은 경우는 단 분리가 없습니다. 이건 1단으로 된 거고 이거보다 부스터가 없는 정도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죠. 일단. 자, 그리고 이제 1단이 분리되고 그다음 2단이 분리되고 이제 3단이 홀로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거의 진공 상태죠. 그래서 그 추력으로 이때까지 관성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3단 부위에 있는 것이 이제 적외선 탐색기죠. 고성능 적외선 탐색기. 저걸 바깥으로 노출시키는 장면이에요. 덮개를 분리함으로 해서. 자, 이게 이제 3단만이 움직이는 것이고, 저게 이제 목표물을 탄도탄을 이제 탐지하기 시작하면서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그 위치 자세 제어기 같은 것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LSM 대탄도탄 유효탄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틀이 이제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DD 설명 자료도 나와 있는 것인데 대탄도탄 교전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경사 발사를 한다. 1차 펄스 연소, 2차 펄스 연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킬 비히클 단 분리, 저게 좀 전에 보신 3단 분리예요. 3단 분리한 다음에 시로우드 분리라고 되어 있죠. 저게 덮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색기를 노출시키고 그 다음 영상 적외선 호밍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DACS라는 게 위치 자세 제어입니다. 내 방향을 바꾸는 거죠. 탐지된 목표에 따라서. 그래서 충돌, 직격 충돌이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거를 1차 펄스, 2차 펄스라고 했던 게, 지금 LSM에 들어가는 로켓 추진부가 다중 펄스로 되어 있어요. 이중 펄스로. 그래서 그 펄스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냐면 단이 두 단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렇지만 ADD가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1차 펄스는 1단 부스트고 그 다음 2차는 2단 로켓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이제 그게 확인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 그리고 이게 예전에 이제 금년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LSM이 이제 순조롭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은 요격 고도가 70km 정도잖아요. 사드급보다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는 100km 이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ADD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SM은 기본적인 미사일이다. 예를 들어서 천궁 같은 것도 천궁 1이 있죠. 그 다음에 천궁 2를 이제 개발을 했죠.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러면서 천궁3까지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단계적 개발인데 LSAM도 이제 같은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LSAM1이 나오면 LSAM2는 뭐냐? 사드급이다. 그리고 LSAM3 정도에 가면은 SM3급처럼 뭐랄까 종말 단계 요격이 아니라 중간 단계 요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20년대 말 30년대 중반까지 가능하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LSAM의 초기에 개발 초기에 이제 공개됐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LSAM에 대해서 군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무기 체계가 다 그렇죠.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한다 그러면 형군 같은 거 개발할 때도 보면은 당연히 관통력이나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관통력 어느 정도. 그다음 사거리, 그죠? 그다음 뭐 상부 공격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의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LSAM의 요구 조건도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구 규격에 보면은 탐지 거리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230km 이상이 돼야 되고 탄도탄 같은 경우는 310k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레이더 반사 단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오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최대 표적 속도거든요. 여기 보면 항공기가는 초속 700m 정도급 이상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초속 700m 이상이면 마하 2가 좀 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최하 마하 2는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예, 항공기가. 그러면 뭐 그냥 항공기는 다 잡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뭐 마하 3 이상으로 날아다니는 항공기는 없으니까 전투기가. 그다음 탄도탄기 같은 경우는 초속 3000m.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환기를 시켜드리면은 음속 1이 소리의 속도죠. 그게 초속 340m예요. 표준 상황에서. 그러면 초속 3000m 이상이면 얼마냐면 마하 8.8이에요. 마하 8.8이 이상이거든요. 최소 마하 8.8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사드 같은 경우는 탄도탄 대응 속도가 최대 속도적인 마하 8.5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탄도탄의 빠르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비록 대응 최대 고도는 조금 낮아요. 수십 킬로미터. 그렇지만은 대응 속도 면에서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SAM의 대탄도탄 요격탄이 더 빠른 그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상당히 재밌는 게 고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즉 탄도탄이 우리 대기권 내로 들어온다. 즉 약 100, 고도 100km로 들어온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이다. 그럼 그때 이미 마하 15에 가까운 속도예요. 네. 그래서 급격히 감속이 되죠. 마찰을 일으키면서 대기와.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사드는 더 높은 고도를 대응하지만 속도가 8.5. 즉 속도에 따른 제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도보다는. 자,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 LSAM의 대탄도탄 요격탄이 될 수 있어요. 최대 추적수는 항공기가는 100개 이상, 탄도탄 10개 이상.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일 포대 기준인 것 같아요. 포대. 동시 교전수도 대단하죠. 한 포대에서 LSAM 한 개 포대에서 15개의 항공기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탐지하고 추적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한다는 것은 중간 유도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레이더가 탐지를 하면 15개의 항공기에 대해서 그 중간 정보를 각각의 목표로 날아가는 미사일들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 링크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탄도탄 같은 경우도 10개. 그런데 대부분 탄도탄 같은 경우는 저게 탄도탄 한 발당 우리 대응 유도탄이 보통 2발은 발사돼요. 기본적으로. 항공기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20개 정도의 유도탄에 대해서 동시에 방향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예. 자, 그런 요구 조건이 상당히 빡빡한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가 아닌 다음에는 사드보다 더 요구 조건이 더 타이트할 수가 있겠다. 왜냐? 사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외에 고립된 기지나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거예요. 즉 바다를 건너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달라요. 북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아주 높은 고도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 전술 탄도탄이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높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대응 숫자나 기동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요구 조건이 사드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거리에서 여러 발 날라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사드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죠? 예. 즉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수십 발이 동시에 날라오는 거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휴전선을 건너오는데 수십 발이 날라올 수 있죠. 탄도탄이.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런 차이가 ROC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밀집되고 접전 상황이죠. 그게 이제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는 더 가깝죠. 왜냐하면 가상의 적이 훨씬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적과의 거리가 가깝죠. 예.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보실게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대륙간 탄도도 미사일이 발사하면은 엔진이 연소가 끝날 때까지 속도가 계속 올라가서 대륙간 탄도예요. 이거는 10,000km 이상 가는 겁니다. 마하 20까지 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성으로 날아가는 거죠. 공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가운데 가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대기권을 돌파하죠. 그때 속도가 제일 빨라요. 내려가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가속을 받으니까. 그런데 고도 100km 정도의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감소가 됩니다. 그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마하 20, 마하 10, 15, 10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때쯤 되면 마하 5 정도로 속도가 줄어들어 있어요. 특히 마하 5, 6, 7, 8 이게 북한이 우리를 전술 탄도탄을 쏘면 이 정도 속도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LSM의 목표였던 거예요. 대탄도탄 유도탄은. 근데 미국은 이걸 목표로 두고 있었죠. 예. 왜냐하면 대기권을 돌파해서 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높은 고도 대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전에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대응 속도 면에서는 우리만 못한 거예요. 이 이제 트레이드오프 주고받는 게 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하 8이라는 목표가 탄도탄이 사드하고 우리 LSM 대탄도탄 유격탄하고 속도 대응 고도 차이가 몇십 킬로가 나는데 마하 8을 가정했을 때 제가 아까 잠깐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1분당 마하 8의 속도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1분에 날아갈 떨어질 수 있는 거리가 160km예요. 160km. 예. 160km를 떨어지는 거예요. 1분에. 그러면 30초에 80km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15초에는 40km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합리적인 대응 고도 차이예요. 사드와. 즉 15초의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대응 속도는 더 빠르죠. 즉 탄도탄 속도 더 빠른 탄도탄에 대응할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종말 단계에서 적의 탄도탄을 방어할 때는 두 번의 교전기계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게 처음에 사드든 그 다음 LSM 대탄도탄이든 그 다음 그걸 뚫고 내려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트리엇, 우리 같으면 천궁2 그렇게 두 번의 교전기계를 가지는 거예요. 물론 대응 고도가 높을수록 조금의 10초, 20초라도 시간을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큰 프레임의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고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동시 대응 숫자 그리고 대응 속도라는 부분에서는 LSM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주어진 상황을 반영한 ROC의 충실이 다른 결과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그 연구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LIG나 한화 같은 곳에서 로켓 추진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의 기술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켓 추진제 기술이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최대 대응 고도가 짧아진 게 아니다. 단지 군에서 요구했던 우리의 상황에 한반도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대탄도탄 대응탄은 이 정도 대응 고도를 가지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업체가 개발을 한 것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레이더의 탐지 거리도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레이더의 탐지 거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LSM의 대응 고도를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레이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군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또 예전에 썼던 슬라이드이긴 한데 북한이 우리한테 실제 미사일을 쏜다고 했을 때 핵폭탄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이다.
노동 미사일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제 사거리 300km를 비행해서 오는데, 왜냐하면은 뭐 고각 발사를 할 수도 있죠. 대륙간 탄도탄 고각 발사를 해서 우리한테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네.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신속하게 쏘는 게 더 유리하죠. 우리 방어막을 해치고 지나오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LSM의 ROC가 그렇게 됐던 것인데, 이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거리 300km를 쏜다고 봤을 때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700초죠. 예. 700초면 10분 하고 11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응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속도도 이거는 대기권을 높아가 ICBM과는 다르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돌입하는 단계에서 얼마냐? 마하 8 정도예요. 지금 이게 3000m/s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일단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LSM의 대응은.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기 밀도에 대한 건데,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급격히 이제 줄어들죠. 예. 그래서 이거는 왜 LSM이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대항공기 요격 미사일 두 가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 밀도가 고도 30km 이상이 넘어가면은 거의 없어져요. 자, 이때부터는 유도탄에 우리 미사일의 방향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날개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찰이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위치 자세 제어기 같은 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의 날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기 30km 이상의 대응 고도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사드나 LSM 대탄도탄 유도탄 같은 경우는 매끈한 거예요. 날개가 없고. 대신 30km 이하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저 뭐 만에서 10에서 20km, 그것도 많죠. 최대 20km라고 보면 돼요. 예, 항공기 같은 경우는 작전 범위가 아주 뭐 고고도 정찰기 아닌 다음에는, 그때는 이 유도탄에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대기와의 마찰력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때는 레이더 탐색기가 훨씬 나은 것이고, 고도 30km 이상이 올라가게 돼서 공기가 희박해지면은 적외선 탐색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패트리엇이 있고, 그다음 사드 중간 단계는 SM3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도 고도 한 30km까지는 천궁, 원이든 투든지, 예, 그다음 LSM, 그다음 우리도 중간 단계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SM3급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참고가 되는 과학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그래프가. 자, 그러면 그 LSM의 대항공기 유도탄, 대탄도탄 유도탄이 크기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적도 있고. 자, 거기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발사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ADD에서 공개한 자료예요. 공개한 자료고 LSM에 대한 자료인데, 보면은 기개발된 장비와의 호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탄도탄 항공기 요격용 동일 발사대라고 돼 있어요. 저 밑에 이게 발사관이거든요. 이게 그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한화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이게 이제 함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수직 발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 구성 요건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겠죠, 그게. 이게 지상 발사용인 것 같은데, 이걸로 봐서는. 자, 여기서 의미가 있죠. 탄도탄과 항공기 요격용 동일 발사대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탄도탄 요격탄하고 대항공기 요격탄이 여기에 여러 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크기에 대한 정보가 제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은, 이게 이제 세종 배치 2, 지금 정조대왕함이죠. 네, 정조대왕함에 처음으로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들어가요. 훨씬 커진 거죠. 오른쪽에 꽤 옛날 거고, 이게 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직경이 한 8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사일 80cm 정도 가는 게 직경이 80cm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오른쪽에 거는 53.3cm예요. 최대치가.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숫자를 줄이면서까지. 예. 이게 미사일이 한 발씩만 들어간다면 미사일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LSM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이런 문제로 이제 봉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연구자분과 엊그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중요한 힌트를 얻었고 오늘도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즉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LSM에 있어서 대탄도탄 유도탄 밑에 부스트가 있는 게 확실해졌어요. 지금 부스트가 있다고 해도 밑으로 깊이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충분히 깊어요. 예, 그보다 더 길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길이는 무관한데 핵심은 둘레예요. 직경. 예, 왜냐하면 이 소중한 공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는 해공 미사일이 있죠. 해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이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원에 4발씩 들어가야 돼서 꽉꽉꽉 끼어서. 예. 그래서 지금 KVLS-2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의 스펙이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유추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기가 직경이 한 80cm, 길이는 한 9m에 달할 것 같다. 그 말은 우리가 향후 개발할 미사일들 LSM 포함입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포함입니다. 모든 거 포함이죠. 초음속 미사일도 포함이고 뭐랄까 폼팩트라고 그러죠. 이 크기 규격에 맞아야 될 것이다. 아예 작을 거면은 아예 작게 만들어서 4발이 들어가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해궁이 KVLS-1에는 4발이 들어가지만 여기 우겨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9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야 돼요. 크기를. 그걸 많이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장을 이렇게 했죠. 예전에는 대탄도탄 유도탄이 부스터가 없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직경이 대충 30 몇 cm일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대항공기 유도탄이든 대탄도탄 유도탄이든 여기 한국형 수직발사관 2에는 4발씩 들어갈 거다. 그러면 발사관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타격력은 훨씬 더 강해진다는 해군의 주장이 설명이 돼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조금의 수정을 가하게 된 것이죠. 뭐냐? 대항공기 유도탄은 4발씩이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 연구자분과의 대화에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된 부분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즉답은 해주지 않으셨죠. 대신 대탄도탄 유도탄 같은 경우는 부스트가 두껍기 때문에 여기는 한 발밖에 안 들어갈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LSM 개발에 있어서 LSM은 한반도 방어에 유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항공기 유도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금방 전용이 되지만 대탄도탄 유도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함정용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예. 자, 우리가 KAMD를 하는 목적은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함정에 실리는 것보다는 지상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의 배정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어가 보면 이게 정조대왕함의 사진인데 오른쪽에 툭 튀어나온 게 보이죠. 여러 지형 주위에 있는 다른 이제 배치물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2-3m 정도는 더 튀어나왔다. 즉 한국형 수직발사관 2는 수직발사관 1에 비해서 한 2-3m 정도 더 길거든요. 왼쪽에 조금 보여드리는 것이 뭐냐면 세종대왕 함이에요. 거기는 납작하죠. 자, 그래서 현재 여기 KVLS-2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향후 그걸 업그레이드 할 준비를 이미 설계에 반영을 해놨다. 예. 지금은 LSM이 없으니까 부득이 KVLS-1이나 미제 MK41을 저기 넣고 발사관을 거기다가 SM6를 대공 미사일로 넣지만 우리 미사일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으로 교체를 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 업그레이드 시점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자, 또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우리가 대응 고도가 그렇게 정해진 부분에서는 군에서 고민 끝에 우리 한반도 전장에서는 그 정도 북이 우리한테 핵폭탄을 날리고 탄도탄 공격을 할 때 그 미사일에 선택이 될 미사일의 탄도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ROC가 결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레이더하고 미사일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드보다는 이제 몇십 킬로미터 대응 고도가 짧게 된 것인데, 그거는 이런 처음에 디자인이 됐을 때 차이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고, 절대 레이더 성능 자체나 로켓 성능 자체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거기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의 미사일을 못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탄 같은 경우는 전과 확인이 안 되고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하죠. 예, 레이더상으로 적이 충격에 의해서 격파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항공기보다. 그래서 탄도탄 같은 경우는 한 발이 날아오면은 대형탄이 두 발이 바로 날아가는 수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두 발을 발사하는데 그게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때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한 두 발 정도씩은 쏘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거 확인을 하고 좀 시차를 두고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발사되는 것은 이미 적의 목표가 소실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적이 다수인 경우에는 재차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뭐냐면, 예전에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중간 단계 유격탄 SM3 같은 거죠. 그것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연구 개발을.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기존의 LSAM 대탄도탄 유도탄을 뒤에 뭐 부스트를 결합해서 사정거리를 늘리는 이런 방식이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렇진 않다. 전혀 새로운 미사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ADD 쪽에서 나오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 위에 거. 예. 모양은 좀 비슷한데 약간 부스터와 이런 것의 각 단 사이에 비율이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비슷한 걸 찾자면 밑에 보여드리는 아직 사진 공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가 개발한 S500, S400 이후에 이름은 프로메테우스라고 지어진 모양인데 그거의 추정도하고 되게 비슷해요. 자, 그럼 이 미사일의 목적이 뭐냐? 단지 중간 단계 유도탄 SM3를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 군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간 단계 정도 나오면 그때 함정의 장착을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해상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중간 단계니까. 종말 단계 요격에서는 함정은 맞지 않다. 육상 것이 우선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자, 그게 만족하면은 그 다음 해상에서 중간 단계를 요격할 수 있는, 우리가 방어막을 하나 더 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간 단계 요격을 하게 되면은 하나 더 물어오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전쟁 초기에 부득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눈과 귀를, 상대방의 정찰 자산을 다 망가뜨려야 되겠죠, 레이더 포함해서. 근데 앞으로 세상에서는 상대방의 눈의 대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웬만한 강국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찰 위성을. 그래서 S500도 정찰 위성을 요격한 거 했잖아요. 최근에 성공도 했죠. 물론 저고도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의 LSAM에 중간 단계 요격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상대방의 대륙간 탄도탄이나 장거리 탄도탄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찰 위성도 요격할 것을 분명히 목표로 두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마침 YTN 자료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금년 1월 달에 지난번 강은호 전 방사청장이 여러 가지 언급을 했어요. 그때 어떤 대선을 맞은 정치적 상황이 있었겠고, 또 그래서 국민들 정치적으로 논쟁이 된 것이 북한의 탄도탄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무력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좀 있었고, 또 ADD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들이 좀 있었고, 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강 장관이 이런 강은호 방사청장이 이런 언급을 했을 것 같고, YTN이 그거 정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제가 오른쪽부터 보면은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제, 한국형 아이언돔이죠.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고도 10km. 그 다음 MSAM2가 있죠. MSAM2는 지금 뭐 대탄도탄 요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기 보면 MSAM3가 나와요. MSAM3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LSAM의 대항공기 유도탄을 이걸로 말했다고 보지는 않고, MSAM3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응 고도가 지금 MSAM2만 해도 연구자들의 말을 따르면은 지금 패치와 최신형을 대체한다, 충분히.
그래서 패트리엇 최신형을 더 이상 구매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천궁1은 대항공기 유도탄이고 15km까지. 자, 그렇게 봐지는데 MSM3는 뭐냐? 저게 대응 고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항공기가 뭐 고도 30km까지 나르는 항공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그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응 고도가 올라가봤자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30km가 안 돼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 밀도에 따른 그런 거. 그리고 실제 항공기가 저 정도 고도에서 작전하는 경우도 없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사갔을 때처럼 지금은 폐사 방식의 레이더인데 그것을 A사 방식으로 개선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 MSM의 천궁의 뿌리가 됐던 러시아 쪽의 기술들을 봤을 때는 뭐랄까 대응 고도가 아니라 사거리가 좀 더 길어지는, 대형 사거리가 좀 길어지는 그런 개선이 아닐까. 그래서 동시 대형 표적 수도 많아지고 탐지 거리도 좀 넓어지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목표도 좀 더 다양해진다.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도가 뭐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MSM3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LSM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LSM2는 LSM1의 어떤 개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레이더의 탐지 거리, 그리고 요격 고도를 조금 높여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살짝 있는, 그래서 사드를 대체한다는 거. 우리의 기술 수준이 사드라는 어떤 큰 명제 속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려면은 그 드러나는 기본적인 스펙이 그거보다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거는 ROC만 조정하면은 기술적인 준비는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연구진들 그리고 업체의 입장인 것 같고, 여기를 이제 넘어서서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 개발하겠다. SM3 같은 경우는 SM3급의 미사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고도가 500km 이상 올라가야 돼요. 지금 또 LSM하고는 전혀 다른 미사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연구를 그거는 기존의 LSM 체계를 개선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전혀 다른 미사일 체계다. 그렇지만 크기는 이보다 많이 커지지는 않는다. 왜냐?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을 쓰려면은 이건 육지에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건 LSM까지죠. 종말 단계. LSM1, LSM2겠지만 중간 단계 요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 단계 요격이잖아요. 그러면 날라오는 미사일을 가운데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해상 배치가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를 이미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끝냈잖아요. 설계는 최소한. 뭐 배치도 하겠죠. 정조대왕함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직경과 길이가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죠.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지금 LSM 대탄도탄 유도탄 같은 경우는 거기 넣고도 공간이 남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께도 남을 수도 있고 길이는 한참 남아요. 1, 2m 더. 자, 그러면 그 조금 더 큰 미사일, 많이 크지는 못한 그 미사일은 LSM의 확장형이나 개선형이 아니라 새로운 컨셉을 가진 미사일이다. 그게 연구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한국형 수직발사관 2의 그 큰 최적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선을 보였던 극초음속 미사일 있죠. 우리 한국판 지로콘. 그런 게 그 크기에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 발사 영상이 공개됐던 램젯 기반의 초음속 유도탄, 대함 유도탄, 극초음속 말고 그거 같은 경우도 그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533mm짜리 한국형 수직발사관 1이나 해성이 사용하는 경사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수직발사관 2, KVLS2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과학기술대전에서 LSM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연구자분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LSM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